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조선 전기의 여러 가지 통치, 체제,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 통치 체제인데요. 먼저 왕이 있고요. 이 왕은 밑에 의정부가 있었고, 의정부가 이제 대표적으로 좀 정치를 총괄했던 곳이고요. 그 밑에 이제 육조가 있어서 육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수행했던 곳입니다. 어, 이 중에서 이제 이조하고 병조 같은 경우에는 전랑과 좌랑이라는 요 직책이 자기 후임을 직접 뽑을 수 있는 인사권을 쥐고 있었어요. 특히 이 이조 전랑의 자리를 두고서 조선 후기에 붕당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승정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의금부도 있고요. 이 홍문관 사원부 사관원은 3사라고 해서 청유직, 좀 깨끗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청유직으로 대표되는 요 3사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간쟁, 봉박, 서경을 주도를 하면서 요걸 이제 세 개를 합쳐서 대간이라고 하고 요거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라서 이 사림들이 3사에 많이 진출을 하면서 권력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뭐 한성부, 춘추관, 예문관, 성균관 그 밑으로도 쭉 있고 인사제도로는 뭐 순자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순자법 같은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채워야지 품계를 승급시켜주던 걸 이야기하고요. 행수법은 이제 품계가 높은 사람과 품계가 낮은 사람이 자기 품계에 맞지 않는 관직을 갖고 있을 경우에 그 앞에다가 행과 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했던 것을 이야기하고요. 한품서용이라는 것은 신분에 따라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한계선을 정해놓았던 골품제랑 조금 비슷하기는 하죠. 아무리 관료제 사회라고 해도 신분제가 기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조선시대는 과거제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시는 고려시대부터 실시가 됐지만 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를 매김하게 됩니다. 속과 문과, 묵과 잡과 이렇게 있는데요. 이 묵과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에는 묵과가 없었어요. 조선시대에 새로 생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속과는 사마시, 생원, 진사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이 속과에 합격을 하고 나면 성균관에 상재생이라는 그 직책으로 지위라고 하는 거죠. 학생의 지위인데 상재생이라는 지위로 진학을 할 수가 있었고요. 성균관에 진학이 가능했다라는 얘기고요. 문과에 응시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음직, 음서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려시대. 요거를 통해서 하급 관리로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시대는 더 심했던 게 이 음직을 통해서 관직에 나아가는 걸 좀 창피하게 생각해서 웬만하면 과거를 실시를 해서 과거 제도를 통해서 관직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속과에 합격하고 나면은 문과, 대과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응시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성균관에 입학을 해서 어, 원점 300점, 300에 재학을 해서 원점 300점을 취득 후에 응시를 가능했어요. 바로 이제 뭐 속과에서 바로 문과로 갈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속과에서 합격을 해서 성균관에 들어가서 이 원점 300점 취득 후에 문과를 응시를 할 수가 있었던 거여서 이제 아무나 그냥 나도 한번 시험 봐볼까 이게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응시가 또 제한되어 있던 게 탐관오리 아들, 탐관오리는 이제 부정부패를 일삼은 관리를 이야기하죠. 탐관오리의 아들, 그리고 제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까지도 응시를 못하겠고요. 서얼이라고 하는 첩이죠. 첩의 자손들도 응시를 못하게 되는 이런 제한을 좀 두었습니다. 이 서얼을 차별했던 거는
태종 때 태종이 이제 이 좀 불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기 아빠의 둘째 부인에게 낳은 아들이 세자로 책봉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이때부터 이제 태종 때부터 서울을 좀 차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묵과 같은 경우에는 양난 이후에 대량으로 선발을 하면서 이제 많이 뽑게 되는데 양난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잡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인들이 응시를 했고 보통은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응시를 했던 겁니다. 교육기관으로는 잘 아시는 성균관 있고요. 그리고 사부학당, 향교 이렇게 있는데 성균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속과 합격자들만 입학이 가능했고 여기서 이제 300점이 되면 문과의 응시가 가능을 했던 거고요. 사보학당은 속과를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육을 하는 곳이 사보학당이었고 향교는 이제 좀 지방 공동체 같은 느낌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양반의 지위를 인정받는 청금록이라는 걸 작성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름이 적히면 양반으로 인정을 받은 거고 양반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군역을 지지 않아도 돼서 나중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등록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면서 양반의 수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그림으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머리 이렇게 댕기 따은 아이들이 그 훈장님 그 앞에서 앉아가지고 뭐 하늘천 따지 이런 거 한자 배웠던 곳이 바로 서당입니다. 지방제도로는요, 지금 현재의 팔도 있죠. 그게 요때 어느 정도 이제 깃들이 잡히게 되는 거고, 도 아래에 군과 현을 설치를 해서 군현제도 같이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수령을 파견을 하는데, 이 수령은 관찰사에 예속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이 관찰사 같은 경우에는 수령을 감찰하고 포평하고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거든요. 포평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고요.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관찰사입니다. 관찰사는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파견이 안 됐던 곳도 있잖아요. 고려시대는 이제 안찰사라고 했는데 고려시대에는 파견된 곳, 파견 안 된 곳에서 주현, 속현 이렇게 나눠서 구별을 지었다면 조선시대는 파견이 안 된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관찰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직접 모든 이제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되고요. 아까 그 전 영상에서 향리의 지위가 격화됐다고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요. 과거 응시도 제한시키고 뭐 외역전 우리 고려시대 때 받았던 토지거든요. 요걸 폐지를 시켜요. 왜 이렇게 지위를 격화시키냐면 고려 말에 첨설직이라는 것을 남발을 하게 되는데 첨설직은 이제 고려 말에 왜구라든지 아니면 위에서 여진족이라든지 막 이게 쳐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활약했던 사람들에게 주었던 관직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너무 남발이 되다 보니까 지위를 향상시키는 농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세금을 낼 사람도 줄어들게 되고 하다 보니까 향리의 지위를 격화시킴으로써 좀 이런 것들을 제한시켰던 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유향소라는 게 이제 설치가 되는데 이 유향소는 지방의 사족들이 만들었던 공동체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해놓고 여론을 수렴하고 백성을 교화시키고 그리고 수령의 비행을 보고했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 중심의 향촌 지배 질서를 확립했던 유향소고 이 시의 난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제소 같은 경우에는 이 유향소가 독자적인 그런 기관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세력을 좀 키우게 될 수도 있어서 이 유향소하고 정부하고의 가운데에서 요 연락을 담당했던 곳이 경제소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유향소를 통제했습니다. 경제소에서. 군사제도로는 이제 군역이라는 걸 부과를 해요. 지금 현재도 이제 군역이 부과가 돼서 우리나라는 이제 남성분들이 군역을 져서 군대를 가시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남자들을 대상으로 군역이 부과가 됐고요. 보법이라는 것을 실시를 해서 남자 수를 해서 그 남자 수에 따라서 군역을 부과를 했던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군대 너무 가기 싫어서 편법을 써가지고 군대를 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가서 좀 여러 가지 잡일들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그래서 이제 군역을 다들 기피를 해서 대립제라든지 수포제, 돈을 대신 줘서 그 사람에게 군역을 보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아예 그냥 나라에서 군적 수포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직업군인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되고요. 군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에는 5개의 위를 두고요. 지방에는 진관체제의 재승방략을 잡세권이라는 것을 두는데요. 진관체제는 독립적인 군사 거점을 뒀던 걸 이야기하고 재승방략 체제는 지정된 지역으로 전시에 거기로 다 이제 집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후방이 비게 돼요. 그런 좀 안 좋은 점들이 있었고 잡세권은 이제 뭐 향토 예비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 관계를 잠깐 살펴보시면 명나라, 여진족, 일본 이렇게 세 나라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명나라하고는 기본적으로 4대의 외교예요. 근데 이제 조선 초에 요동을 정벌하려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이 명을 통해서 선진문물을 굉장히 많이 수용을 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공물을 바치고 선진문물을 갖고 오는 건데 이 사신을 접대를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비용을 대는 게 아니고 명나라에서 그거를 비용을 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가 횟수를 줄여버리는데 조선에서 그걸 무시하고 많이 보내요. 왜냐하면 선진문물을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는 횟수를 줄이지 않습니다.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요. 무역소를 설치해서 무역을 실시를 하고 그 전 영상에서 사군 육진 잠깐 봤는데 사군과 육진을 설치를 해서 내부 여진하고 좀 이제 경계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군 육진을 설치를 하는데 이 사군 같은 경우에는 좀 토지도 척박하고 교통이 불편해서 폐지하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가 돼요. 결국에는 폐지를 하게 돼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이제 계속 왜구가 한창 성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약탈을 하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삼포를 개항을 해줘요. 내이포, 부산포, 영포 이 세 개를 설치를 해서 외관을 설치를 해서 이 외관을 통해서만 일본하고 그 교역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개해약조를 체결을 해서 뭐 대마도 주 거기서 1년 50척의 세견선 파견 그리고 200석의 제3위 수혈을 규정을 했던 게 개해약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계속 뭐 일본이 약간 통제했잖아요.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없게 통제를 하니까 불만을 일으키고 삼포회랑 뭐 사량진 외변, 의묘 외변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의묘 외변을 통해서 비변사가 상설기구화되고 조선 후기에 이 비변사가 좀 부정부패에
원상이 되면서 세도 정치 때의 집권 기구가 되죠. 이 일본하고 역시 사신을 주고받았는데요. 우리 조선의 목적은 외교적인 목적이었고요. 일본의 목적은 우리가 명예 사신을 파견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교역, 선진 문물 수용 이런 것들이 주로 된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시대에는 지방에 서원과 향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 통치를 원활히 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했고, 사림들이 이 서원과 향교를 통해서, 향약을 통해서 지방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서원 같은 경우에는 공부했던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학을 공부하고 또 그 선현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했던 곳인데, 서원마다 모시는 유학자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송시열을 모시는 서원도 있고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했던 게 이제 서원인데, 그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모이는 사람들이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붕당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붕당을 좀 형성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고요. 향약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의 공동체적인 풍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정해놓음으로써 향종 질서가 잡히겠죠. 그러면서 양반들이 그 향약을 주도를 하게 되면서 양반들이 지방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좀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게 향약입니다. 이 조선시대의 또 대표적인 학문이 성리학이라는 게 있죠. 성리학은 중국의 남송시대에 주희라는 사람이 집대성한 학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에, 고려 말에 이게 성리학이 처음 들어오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성리학 학문이 발전이 된 거는 조선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에 들어서 이 살림 세력이 성리학을 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정치 세력으로 등장을 하면서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조선시대를 주도를 하게 되고요. 사화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유천 영상에서. 사화 이후에 살림 세력이 자신의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다시 세력을 집결을 한 다음에 다시 중앙으로 또 진출을 하게 되는, 그렇게 하는데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화 이후에 향촌으로 돌아가가지고 성리학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언론을 형성을 하고 공론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이런 공론들이 중앙 정치에 또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황과 이이가 있는데, 역사학에서는 이들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역사학은 그것까지 공부하는 학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철학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요. 대충 이제 살펴보면 이황이 이제 활동했던 시기는 훈적 정치하고 투쟁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구체제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갖고 이제 그런 학문의 이론을 정립을 시켰던 거고요. 이이가 등장했던 시기에는 좀 개혁을 주장을 했던, 현실적이고 좀 제도적인 개혁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혼척 세력들이 정리가 되고 살인이 본격적으로 정권을 주도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시기여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조금 다른 이론을 펼쳤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론이 더 맞는 거고 누구 이론이 좀 더 틀리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활동했던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게 달랐다. 이황은 이를 중시했고 이는 기를 중시했잖아요. 이게 달랐던 이유가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에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 영상에서 중종 이야기할 때 성악군주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그 도학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도학정치, 성악군주론 이런 거 약간 비슷한 양상인데 군주의 자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가 그냥 군주가 갖춰야 할 자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거고 그거를 갖추지 못했을 때 비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성악군주론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왕에게 좀 강력한 도덕적인 윤리를 강요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책들을 보면 정말 대표적으로 조선왕조 실록이 있죠. 이 조선왕조 실록은 왕이 돌아가시면 바로 실록청이 설치가 되고요. 그동안 사관들이 왕 옆에 따라다니면서 막 쓰잖아요. 이거 다 모아요. 모아서 정리를 해서 만들고 마지막에는 처음에 모았던 그 글들을 물에다가 싹 다 씻어요. 이게 한지로 쓰잖아요. 이 한지가 물에 이렇게 씻으면 먹물이 다 씻겨 나간대요. 그 작업이 이제 세초 작업인데 이걸 왜 하냐면 왕은 실록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쓸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록을 볼 수가 없어서 만에 하나 요 기록이 새어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걸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초를 실시를 하고 이 총 4군데에다가 이걸 보관을 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소실이 되고 불타서 없어지기도 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총 4군데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선왕조실록이 정말 온전하게 다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요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가치가 인정을 받아서 조선왕조실록 또한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동국사략이라는 책이 이제 역사서인데요. 요것 또한 역사서인데 단군 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를 기록을 해놨던 건데 이 시기 조선시대는 이름을 조선이라고 지을 정도로 고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고조선을 이은 나라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굉장히 있어서 지금은 이제 부정되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기자조선을 이때는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거 인정 안 해요. 기자조선은 없었다라고 지금은 정설이 기자조선은 없었다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기자조선이 있었다고 해서 기자조선까지 우리의 역사로 이제 묶어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 마한 진한 변환 있죠. 이거를 삼국시대에다가 배정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는 삼국 같은 거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마한이 고구려고 뭐 진한이 백제고 이런 식으로 자꾸 잘못 배정을 시켰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떤 분이 제대로 비정을 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 시대에 고유했던 왕의 칭호들 있죠. 거서간, 차차응, 마릿간 이런 고유했던 칭호들을 그냥 다 왕으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동국통감이라는 책도 마찬가지로 단군조선부터 쓰였고요. 삼국을 대등한 국가로 어느 하나가 더 우위에 있지 않고 삼국이 대등한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도를 보면 그 전 영상에서 태종 때 잠깐 봤던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라는 조선 최초의 세계 지도가 발간이 되고요. 천상 열차 분야 지도라는 또 이런 지도가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천문학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이 하늘의 지도를 그린 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 하늘하고 왕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는데 이걸 지금 조선시대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왕조를 만든 그 정통성을 알리기 위해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조선 전기의 여러 가지 제도들 그리고 서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두 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